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드렸던 건 40분인데 그냥 빨리 하자는 의견들이 많아서 35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밖에도 잘 들리나 봐요. 예. 지금 저희가 2부에서 이제 양극화에서 고용플러스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3부 종합토론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성재인 박사, 그러니까 발표하시는 분들과 토론자분들 여기 다 앉으셔갖고 하려고 했는데 성재인 박사님께서 수고스럽게도 PPT를 만드셔가지고 성재인 박사님 발표하시고 나서 나머지 토론자 발표자분들이 다 단상에 가서 이덕재 박사님 발표하시는 걸 같이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분이 넘게 이덕재 박사님 발표를 하시거든요. 다 같이 쳐다봐서 발표를 제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4분이고요. 단상에 올라가시면 예. 예, 2부 양극화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1년의 활동과 향후 과제 일자리 양극화 원인과 추세에 대해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15분에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2부에 들어가는 첫 업무는 우리 양극화위원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현실에 대한 진단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제 발표의 의의고요. 그에 근거해서 우리 양극화위원회가 어떤 일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이덕재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 통계에 근거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시면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높기는 한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후반까지 불평등이 굉장히 크게 강화되는 한 20년 정도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 상황에서는 이제 불평등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좀 높아진 상태에서 머무르거나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렇게 높은 불평등 수준을 뭐가 설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통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 시간당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걸 2017년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전체 불평등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를테면 근속이 25.4, 그러니까 25.4%를 설명한다는 면에서 근속에 따른 불평등, 이건 이제 근속 자체가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거하고 그리고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가는 이제 이 2가지 현상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과 직업에 따른 일자리 변동이 23.6%, 그 다음으로 이제 큰 비중을 설명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체 규모 간 격차가 산업, 직업, 일자리나 근속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게 20.2%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음역으로는 표시를 안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순위가 이제 학력 간 격차,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15% 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걸로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근속이나 산업직업이나 사업체는 이게 사실은 다 사업체와 관련된 특성을 대변을 한다라고 한다는 점을 보면 사실은 사업체 간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근속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근속 분포를 보여주는데 유럽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유럽하고 비교하는 건데 유럽은 소득 서베이, 더 스트럭처 오브 어닝 서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업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10인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거로 만들어진 표고요. 우리나라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만든 보시면 우리나라가 1년 미만인 근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19.4%여서 굉장히 높은 기준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1년 미만의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부터 큰 쪽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주로 우리나라는 1년 미만하고 5년 미만, 이게 이제 대부분이 다 몰려있습니다. 63% 정도 거기 20년 이상 가는 건 7.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프랑스 같은 데는 20.5%나 가죠. 20년 이상. 그 밑에 뭐 벨기에나 핀란드 이런 나라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약간 예외적인 게 덴마크가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도 1년 미만이 34.4%고 5년 미만이 31.8%.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근속에 몰려있다. 근데 덴마크는 왜 이렇게 불평등이 납득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바로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미만인 근속인 사람을 기준으로 20년에서 저기 보시면 29년까지 요걸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3.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덴마크는 한참 위에 있는데 보시면 1년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그 20년 이상인 사람 1.4배밖에 올라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속이 만약에 불평등하게 분포한다 그러면 근속에 따른 격차가 작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근속에 대한 그 분포 자체가 불평등한데 굉장히 그 길이 가는 사람들이 적은데 그리고 짧은 쪽에 몰려 있는데 이렇게 근속에 따른 격차가 크게 되면 이 근속의 불평등에 대한 기여가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부 사업체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대기업이나 이제 공공부문 같은. 그래서 이제 근속이 우리나라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한국과 일본을 보여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기업의 평균 근속은 대기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남성 꼭대기에 53.3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53.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73.6%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그 근속에 따른 격차가 기업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우리나라보다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불평등 아까 제가 맨 앞에 보여드린 표로 보면은 불평등 수준이 중간 정도에 속한 우리나라는 이제 높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 간 임금격차 추이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체 간 임금격차는 80년 정도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꾸준히 벌어졌습니다. 몇 차례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계기는 1987-8889 요 시점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 체제다 보니까 기업별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업 간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낳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간 교섭이라고 갖고 있는 그 원천적 한계가 낳는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98년처럼 각 위기 상황에서 또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내내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제 그 사업체 간 격차가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약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계속되면 알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내내 사실 확산된 원인은 뭐 아웃소싱 확대나 비정규직화, 뭐 글로벌화, 기술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큰 격차냐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19년에 고용태가 글로시티 조사 결과를 놓고 연령별로 각 기업 규모, 사업체 규모 간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봤는데요. 3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34세면은 대략 4천만 원과 5천만 원 사이 평균 임금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또 그 수준이 299인 이하는 이를테면은 가장 임금이 높은
보는 게 40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40대 후반에도 그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30대 초반만 돼도 이미 그 이외의 규모의 40대 후반에 가장 정점보다 높아 이제 그런 정도의 차이다. 이 차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 쪽으로 비교를 해봐도 30인 미만은 거의 그 30인 이상의 20대 후반 평균 임금에도 도달하기 어려운 내지는 간신히 도달하는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산업 직업별 일자리 변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각 그래프들이 전부 다 맨 왼쪽은 그 산업 직업별 일자리를 각 일자리 중위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쭉 세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은 낮은 임금이 되는 낮은 그 일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가장 높은 임금 일자리가 되는 거고 가운데는 가운데 정도 되는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 이전 2000년에서 2008년을 보면 가운데가 밑으로 가고 양옆이 올라가는 U자형 모습을 보이면 이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만 증가하고 중간임금 일자리는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대로 가운데가 약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15에서 18년까지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다시 과거와 같은 형태의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중간은 감소하고 고임금 일자리는 좀 늘리고 이런 이제 패턴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어떤 일자리들이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보시면 2007에서 16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죠. 그때 고용공시 가장 많이 줄어든 일자리 상위에서는 금융업 전문가 같은 제조업 관리직 그리고 하위에서는 가구내고용 도소매업 같은 단순업이 줄었고요. 고용공시 가장 많이 증가한 일자리는 중일자리에 속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문가하고 사무직 일자리, 제조업의 조리원과 사무직,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의 사무직.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가 우리나라가 사실 20년 만에 제조업 블루칼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말 굉장히 특이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떤 시기적인 요인 때문에 글로벌 금융 이후에 중간 일자리가 좀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고요. 그거는 여기 있는 표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리별로 본 게 아니라 개인들을 각 업종별로 놓고 저임금, 중간임금, 고임금으로 나누어서 어디에서 주로 취업자가 증가를 했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제조업 같은 데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게 나오고 특히 중간임금 이런 데서도 마이너스가 나고 도소매, 숙박음식 이런 것도 다 마이너스가 중간에 이렇게 찍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을 보시면 2002, 2007년 걔를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중간임금 일자리인데요. 마이너스 15,000 이렇게 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양쪽에서는 증가하는. 그런데 2007, 2017년을 보시면 제조업에서 중간 일자리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요. 서비스업에서도 상당히 증가를 하는데 특히 보건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큰 숫자의 증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력 간 격차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추이를 좀 요약을 하고 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보라색이 이제 대졸과 고졸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건데 증가를 하는 그런 추이가 나타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은 학력별로 상대 수요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대졸 일자리가 고졸 일자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다면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결과로 이런 학력 간 격차가 그나마 증가하던 패턴이 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어떤 기술 변화가
우리나라 향후,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일자리 변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표를 보시면 여기 총유도 생산성의 학력별 고용 목표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줄어든다는 거고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대조리상 쪽은 보시면 다 플러스고, 그리고 고졸 이하는 보시면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개수가 찍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술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학력별 고용에 영향을 줬느냐라고 할 때, 고학력층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영향을 줍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리고 고졸 이하 같은 저학력 계층에게는 감소하는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래도 학력 간 격차가 좀 감소하고, 그게 이제 대졸에 비해 고졸의 일자리가 뭐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영향으로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변화의 조짐이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게 이제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술과 생산성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노동 생산성 P10하고 P90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요. P10은 이제 노동 생산성이 천천히 증가하는 기업들이고, 노동 생산성 P90은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임금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의 격차가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되는 것이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양극화 해소, 불평등 해소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의제로 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요, 결국 어떤 산업 변동이나 뭐 규모 변동이나 이런 거 다 결국 사업체 간 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속도 사실 일부 사업체에서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사업체 내 분산과 사업체 간 분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불평등을 분산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했을 때, 대략 사업체 간 분산, 그러니까 사업체 간 격차가 60% 후반대를 이제 설명한다. 3분의 2 정도를 설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완화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중소기업 거래 공정화나 초기업 단위 조섭을 통한 격차 완화나 상생협력 강화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같은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일부 사업체에서만 근속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업체에서 어떻게 근속 간 격차를 완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글로벌 금융 이후엔 그래도 중간임금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건 제조업의 고용 증가나 사회복지 지출 증대나, 그리고 금융 같은 고임금 부분에서 고용 환경이 좀 둔화됐던 것이라든지 신생임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한테 고용 플러스 위원회라고 하는 그 양극화 해소만이 아니라 붙어 있는 의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중간 수준 일자리가 감소하던 2008년 이전, 그때 불평등이 급증하다가 중간 수준 일자리가 증가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는 불평등이 정체를 했죠. 이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시장에 오는 충격이 완충 적용 없이 임금이나 소득의 변동으로 곧바로 나타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의 어떤 충격을 완화할 제도의 부재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은 OECD 국가들에서도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처럼 불평등이 다 강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성을 보면 초기업 단위 교섭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어떤 대중소기업 격차가 없었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조건이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강조를 했듯이 어떤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산업직업 변동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조선업 구조조정 이런 거가 나타나고 있고 기술 변동, 일자리 구조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탈락자들을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이동시킬 것인가, 또 사실 일자리 양극화를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가 그와 관련된 의제도 우리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 양극화 원인과 추세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성재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려오지 말고 옆에 앉으시면 된다니까. 지금 이제 그 2부 이덕재 박사님 발표와 3부 종합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다 무대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작할 때 제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이고 양극화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사회를 보고요. 이제 남은 사회는 자장이신 어수복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조무장님 빨리 오세요. 네, 2부 사회를 맡은 어수봉 교수입니다. 네, 양극화해소 및 고용플러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벌써 딱 1년, 페페로데이 1년이 돼서 그동안 했던 활동을 점검하고 다른 분들의 좀 조언도 좀 구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기획했고요. 일부에서 그 4건의 그 상생협력 사례를 자세히 이제 저희가 지켜봤는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생각합니다. 우선 그 발제자 2분은 이미 우리 사회자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토론자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님, 한국경총의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님, 고용노동부의 조호연 노사협력정책과장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박용철 소장 직무대행님, 그다음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박사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한 6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하나 더 있고, 그래서 우리 고용정보원의 이덕재 박사님이 지난 1년 동안 위원회가 어떻게 했고 남은 과제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먼저 발제를 한 15분 정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노사정의 의견을 듣는 날이니까 시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덕재라고 합니다. 사실 요 이제 위원회 지난 1년 동안 경과 및 향후 방향 이제 발표를 맡고 막상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그 아까 축사에서 문성현 위원장님께서 그 양극화위원회는 곧 경사놀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출범은 작년 1년 전에 이제 출범을 했지만 실제로 양극화위원회의 출범은 경사노위의 출범하고 크게 보면 같은 문제의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무게감이나 비중이 컸고 그 역사적 의미도 컸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그 경과를 같이 연동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양극화위원회가 차기 년도 1년 동안 어떤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어떤 조금 방향성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간단하게 조금 이제 살펴보면 61쪽에 보시면 그 과정을 이제 정문주 본부장님하고 김동욱 본부장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첫 번째 61쪽의 그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이거는 원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본 목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목적을 보면 그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균형이나 발전 이가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사노위는 그 뒤에 보면 이 목적이 바뀝니다. 그 162쪽이 제일 위에 보시면 그 산업평화를 도모한다는 게 삭제가 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단순하게 뭐 워딩 몇 개 바뀐 게 아니고 정말 경사노위로의 개편 20년 동안 그 유지됐던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려고 했을 때 좀 강력한 방향성을 갖는 어떤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이제 당시에 촛불혁명 정국 속에서 탄생됐던 문재인 정부가 노동운동 사회를 이제 표방했고 그런 의지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20여 년 동안 참석하고 있지 않았던 그 민주노총이 새롭게 개편된 사회적 대화체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건 그 지도부의 출범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강력하게 결합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 1월 31일 날 우선 그 6인으로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구성을 했는데 1월 달에 그때 1월 31일 날 그 양대 노총, 그다음에 경총 상위, 그다음에 고용부 경사노위 위원장 이렇게 6인 체제의 1차 결의를 하는데 이때 결의 내용이 그 밑에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양극화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한다는데 노사정 대표들도 이직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집니다. 그렇지만 18년 그 5월 달에 최저임금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셨나요? 그 급격한 최저임금 그 인상과 관련된 논의와 맞물려서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18년 11월 22일 날 경사노위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위원회 구성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양극화 위원회 발족도 계속 지연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해서 연구회가 한 6개월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본위원회를 수차례 열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제 탄력 근로자 합의 의결에 대한 파행과 맞물려서 본위원회가 계속 무산이 됐고 작년 10월 11일 날 마침 5차 본위원회에서 본위원회가 개최가 되면서 양극화위원회의 설치 운영안이 의결되고 이에 따라서 작년 10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던 겁니다. 전체 경위는 그렇게 됐고요. 연구의 진행 상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63쪽인데요. 출범하면서 대통령 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컸었고요.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앞서 언급했던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18년 4월 3일 날 열리는데 본위원회가 개최가 새롭게 개편된 본위원회 개출범이 늦어지니까 우선 그러면 양극화 문제가 시급하니 연구회를 구성 운영토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에 따라서 6월 12일 날 연구회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가 발족을 하고요. 64쪽입니다. 그 직능원의 최영석 박사를 이제 위원장으로 해서 6개월간 진행이 됐고 표 2를 보시면 연구회의 주요 추진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차, 3차, 4차 이렇게 그 타이틀을 보면 임금격차라고 타이틀이 주로 잡혀 있고 하는데 이제 이때 임금격차로 잡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양극화 의제가 너무 큰데 어떤 식으로 모니터를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 고민은 사실 그 당시 이제 그 고용노동 비서관을 하고 있었던 황덕준 그 비서관과 청와대랑 같이 청와대 내에서 이제 TF가 구성이 됐는데 그 TF가 임금격차 해소 TF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 BH하고 이제 그 논의를 우리가 틀을 좀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자라는 그 측면에서 그러면 양극화 해소에 일단 포커싱은 임금격차 해소 쪽으로 구체적으로 잡아 나간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63쪽의 연구의 성과를 담아서 11월 27일 날 정책 토론회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2차 정책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정책 토론회를 했고 이 정책 토론의 내용이 이제 거기 쭉 담겨 있는데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노민선 박사님 옆에 계시지만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대한 국제 비교 이제 언론으로부터 아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마 이제 끌었던 이유가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대기업이 이제 우리가 통상 300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이제 500인으로 확장을 했고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대중소기업 간 그 국가별 임금격차가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히 심하다라고 하는 게 아주 뚜렷하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66쪽입니다. 양극화 연구회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조금 이제 위원회를 넘기기 위한 가교로서 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즉 위원회에서 바로 이어받아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좀 야심찬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노사가 그 주체가 빠진 상황에서 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좀 논의가 충분히 진전이 못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본위원회가 계속 파행되는 과정에서 그 논의 어떤 그 디딤돌 역할들 그다음에 사회적 여론을 계속 환기시킨 그런 역할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그 본위원회의 일련의 파행과 맞물려 가지고 작년 10월 11일 날 발족을 하게 되는데 표 67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위원 구성으로 지금 어수동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하시고 최대한 그 다양한 구성들이 그 양극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원 구성의 배려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68쪽에 보시면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우선 어떤 논의들을 할까에 대해서 노사 제안을 받았는데 표 5에 노사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제 큰 골격으로 이렇게 잡혔고요. 이 논의를 이제 디테일하게 정하면서 그 밑에 보시면은 네모난 1번, 이제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네모난 1번, 2번은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 즉 네모난 1번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의 자율적 노력, 네모난 2번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9쪽에 네모난 3번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그 다음에 네모난 4번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이거는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논의하는 걸로 해서 큰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70쪽에 보시면 이러한 논의에 따라서 전체 회의를 현재까지 그 15차례 진행이 됐고 노사정 감사회의, 확대 감사회의 총 15회 등 30여 차례 이르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71쪽에 보시면 그 다음 쪽에 보시면 그 표 6에 이제 제 4차 간사회의를 보시면 4월 7일인데 금년도 4월 7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서 언급됐던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연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또 이에 따른 고용 충격이 아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긴급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 4차 간사회의 때 코로나19 논의를 위한 어떤 일정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그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이제 막 진행하던 참에 그 경산의회에 불참하고 있었던 민주노총 제안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6자 대표자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하도록 됨에 따라서 저희가 논의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리실 산하 논의를 지켜보면서 저희는 원래 논의하게 되었던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쪽이 72쪽에 보시면 노사와 그다음에 공익위원들이 세부 논의 의제들, 말은 이제 의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전략 방안들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안을 해달라 해서 이제 계속 이 논의 제안들이 이루어졌고 이거에 대한 논의들이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범위하게 제출된 제안들을 표 7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 이제 그 오수봉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좀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괄호 안에 있는 노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한된 주체를 의미를 하고요. 크게 이제 세 카테고리로 정리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큰 1번이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앞서도 이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사점이 제시가 됐지만 이제 그 부분이고 73쪽에는 이제 큰 카테고리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유연 안정성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내용이고요. 74쪽에는 이제 그 양극화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카테고리가 이제 디테일한 어떤 논의 의제로 이렇게 정해졌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 앞으로 2000년도 양극화위원회는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그 도출이 되는 그런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5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극화위원회 2000년도 운영 방향 과제인데 제가 이제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큰 맥락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산의 개편 당시의 그 시대적 과제, 시대적 문제의식을 양극화위원회에 사실은 경산의 개편이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양극화위원회가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양극화위원회가 그 무거운 그 문제의식들을 2000년도에 어떻게 잘 감아내고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양극화위원회에 주어진 큰 무게감 이런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76쪽의 두 번째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논의 의제들을 모아 나갈 것인가. 앞서 오수봉 위원장님 정리해 주신 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뭔가 조금 연역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뭔가 그림들이 좀 그려지고 꼭 뭐 이 양극화 과제가 당대 한 시기에 그칠 과제가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향후 다음 정부, 다음 또 위원회에서 이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발판들을 어떻게 좀 조직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 표 8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경산으로 초기 그 양극화위원회 발표시킬 때 주로 이제 이 그림은 당시 수석 전문의였던 박명준 노동연구원 그 박사가 주로 제안했던 그림인데 많은 이 그림들이 그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하나의 예시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뭔가 좀 구조화된 내용들로 끌고 가는 게 이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히 끝내주셨습니다. 토론 순서는 이제 노사는 사실 이 내용이 거의 발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의제들을 노사가 이제 오늘 가져와서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노사에게는 조금 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고
7분 내지 8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토론에 참여하실 분이 노동사회연구소의 박영철 소장님,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삼 박사님, 그다음에 토론해 주시고, 역시 정부는 맨 나중에 종합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용노동부의 우리 조호영 과장님 마지막 순서로 하고, 2차 토론이 끝나면 뭐 발제자 포함해서 그 상호 필요한 경우에 좀 의견 교환이 있고, 그다음에 플로어에도 질의나 또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문주 본부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그 사례 발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고요. 특히 SK이노베이션, 우리 한국노총에 자랑하는 조직입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임이고요. 너무 겸손하게 앞에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먼저 더 얘기를 할게요. 공동근로구직기금 사례를 사실 굉장히 모범을 만들어내셨죠. 그래서 울산에서 SK이노베이션 그 잠바를 입고 다니면 항상 보너스 상품을 더 받는 음식점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걸 보고 작을 받은 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그걸 따라 배우고요. 뿐만 아니라 거제에 삼성중공업,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노동부 말씀을 드리니까 공동근로구직기금 관련해서 매칭 펀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올해 160억 정도를 책정을 해놓고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이걸 못 쓰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6월 달에 조기 소진돼 버렸다. 그리고 한 80곳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12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서 가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뒤에 제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 퇴치 경멸을 위한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멸을 위한 거북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81페이지에 제 이제 토론문이 있는데, 스스럽게도 발제하신 분들 말씀보다 자료가 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 경우에 안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1년 전 우리 위원회 발족하고 나서 노사가 뭘 논의해서 좋을까 해서 그때 제가 써서 발표했던 자료들인데, 추가로 다 코로나 중간에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항들을 추가로 더 작성을 해서 이번에 올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하기 전이죠. 그때 새로운 이제 신규 아젠다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까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노총에서 제안했던 위원회가 바로 지금 양극화에서 고용 플러스 위원회인데요. 당시에는 이 제목이 아니라 제가 제안서를 119조 위원회 설치 운영 제안서 이렇게 써서 가져갔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재부가 같이 참여를 하는데 기재부 국장께서 제가 예산 119조를 요구하는 줄 알고 이게 뒤로 넘어가셨던 적이 있는데, 이 119조는 앞에 우리 이태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련돼서 첫 번째 부저부, 이 부가 쏠려서 편중되어 있고 대물림이 그 원인이다라는 것들이고요. 이런 현상 때문에 생산물 시장에서의 불공정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건을 이제 크게 7가지 아젠다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이덕재 박사님이 발제 말씀하시면서 올해 코로나가 이제 확산돼 들어가서 3월 8일 날 노사정 협약을 하거든요. 그 중앙단위에서 이 건 바톤을 받아서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코로나 퇴치 논의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5월 8일 날 이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바람에 본권을 양극화 해소위원회가 논의를 하지 못하고 바톤을 총리실에 넘겨줍니다. 총리실에서 소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가 중간에 논의 아젠다 이런 것들이 잠시 붕 떴던 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밖에서 논의했던 결과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고용 유지를 위한 일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라고 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의 문제, 공공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 상명수당 도입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합의를 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이 건은 그래서 후속으로 다 현재
우리 위원회가 아닌 사회안전방위원회가 또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고용보험, 선대수사 관련된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양극화해소위원회에서는 어쨌든 국민적 지원제도가 관련돼서 그 제도가 성공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공고용 서비스 그리고 직업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건을 연말까지 합의에 붙이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노총이 제안한 게 총 7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민주화, 도급구조, 공정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요건 앞에 이태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정부한테 이것저것 법 개정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활동들을 경주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총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과 이번달 자동차 부품 사업장들의 도급구조 거래 관계 공동조사를 했고요.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 국회가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 본권이 반영이 돼서 하도급법 개정, 상생협력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 소상공인 보호 지원과 관련돼서 여러 대책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 안정 문제인데요. 이 코로나 고용위기가 터지고 나서 더더욱이 고용의 문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기조건이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데서 고용 안정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평과세 조세 정의를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 방향은 불로소득을 차단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부동산 현금 등 보유를 했을 때 보유세를 강화하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자라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거래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그리고 현장에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를 봤더니 제조업에 있어서 공장 자동화, 로봇 밀도와 부가가치가 반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세대와 관련돼서는 디지털세, 로봇세 등 도입들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참고로 요건은 지금 따끈따끈하게 발표를 안 했는데 외국에 계신 우리 석학 박사님들한테 요청 의뢰드려서 저기 제일 뒤에 우리 유동희 석사가 계신데 저분이 의뢰를 해가지고요. 12월 달에 외국의 지금 디지털세, 로봇세 도입 등과 관련돼서의 따끈따끈한 해외 현황들을 저희가 직접 발표를 하고 한국 세대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정규직, 미조직, 취약계층 보호 지원 내용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연자방인데 앞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앞에 인사 말씀하셔서 문성현 위원장님이 초계단위 교섭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교섭 구조가 기업 단위에 있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은 현장 단에서 방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소위 임금 격차를 확대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별 교섭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우리 상대한테 보이시는데요. 오히려 교섭 구조가 안정화되도록 하고 현장이 노선하게 더 안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됐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자동화 1분 남았습니다. 시간대는 공장 자동화가 지금 부가가치 창출을 떨어뜨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11월 26일 날 양극화해소위원회에서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지역의 지금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의 사례들을 저희가 들을 예정이고요. 이때 대구에서 대구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구시가 연구를 못했던 결과가 있는데요. 저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부품 사업장들이 향후 10년 안에 고용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이고 그 이유는 소위 이제 친환경 자동차의 출현, 또 한 가지는 급속한 공장 자동화 자체가 오히려 고용을 잠식시킨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저희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돼서 고용 친화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현장 활동가, 우리 용어로는 현장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여기에 잘 합의문에 담겨지게 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거북선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분이 됐는데 그 공동근로복지기구 앞서 우리 SK이노베이션 말씀하셨고 충남에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업연합형이 있고 중소기업들 연합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습니다. 근데 산업형 모델이 현재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융산업이 있고 금융노동조합이 있는데 금융산업에 조성되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조 2천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고용위기를 겪으면서 노총이 제안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금의 30%까지 헐어 쓰면서
성금줄을 좀 풀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해보자라고 해서 합의문에 반영이 됐는데 우리 노동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셨어요. 20%까지 깨서 쓸 수 있게 했고 다 깨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만 깨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연인들도 깨서 쓰면서 그 우리 소위 골목에 돈이 풀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쓴다고 해서 그걸 맡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1조 1천억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에서 좀 이러한 기금들을 산업형으로 출연을 시켜서 모아내고 이 기금들을 코로나 고용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취약계층들 그리고 금융산업에 있는 또 다른 협력업체 노동자들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연구들을 현재 강구하고 있고요. 이게 좀 잘 성사되면 연말 크리스마스 때쯤 산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천의 김동욱입니다. 오늘이 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출범 1년이 됐는데 아까 뭐 이덕재 박사님도 그간의 경과 말씀하셨는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중간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진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나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뭐 내년도에도 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었고 아까 문성현 위원장님께서도 경사노위에서 아주 간판 위원회이고 모든 위원회를 포괄하는 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디지만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번에 위기로 인해서 양극화가 우리가 사실 양극화 해소로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시작했는데 양극화가 오히려 확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97년 8년도에 IMF 금융위기에 2018년도 글로벌 위기, 그다음에 이번에 또 2020년도에 방역 위기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위기들을 겪게 되면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이런 위기들이 조금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가 다시 또 줄어드는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들을 지난 20년간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꾸 이제 양극화 해소 위원회라고 약칭을 얘기하는데 이 정답이 아마 우리 위원회 명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명칭이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양극화 해소하고 고용 플러스 이게 등가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될 때만이 양극화 해소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이제 뒷부분 고용 플러스보다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이 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6년도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결국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보다 앞으로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제 2년차 위원회 2년차에는 일자리 창출 고용 플러스 쪽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뭐 여러 가지 조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K 방역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제 회복도 K자 회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알파벳 K자처럼 잘 되는 그런 산업들만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산업들은 계속 안 되는 그런 회복, K자 회복으로 간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통계청에서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매월 동향을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복사해서 붙여놓기. 그래서 지금 8개월째 마이너스고요. 취업자가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제조, 숙박 음식점 22만 명, 그다음에 도소매가 18만 명 이렇게 계속 그 취업자가 줄어드는 그런 산업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만 늘어나고 있어요. 핵심 근로계층이 40대는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2015년 11월 이후로 60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고착화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그 일자리 창출의 모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 일자리 창출이 제1의 과제이긴 한데 정답은 없겠지만은 좀 균형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연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 유연성은 급기어가 되어버린 듯합니다. 지금 이제 11월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혹자는 뭐 공정거래 3법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정거래법 3법 등이 논의가 될 것이고 노동법과 노동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이로 협박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특고 고용보험, 1년 미만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성만 강조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논의가 되고 지금 국회의 그 구조상 통과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렇게 그 안정성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기업들은 심한 그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뭐 임금 징후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지 지역 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의 개선이라든지 일터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비중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위원회도 있지만은 그 뭐 투자 확대 방안이라든지 또 뭐 그 한국형 뉴딜이 과연 한국 뉴딜이라는 게 아주 그 이런저런 그런 것들 다 총망라해서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지만은 과연 이 부분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수단이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양극화위원회 2년차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이제 그 전국민 고용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히트 상품, 올해 히트 상품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해서 사회 안전망,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국민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위한 안전망,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그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개인 그리고 기업들을 위한 안전망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가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동사연구소의 박윤식입니다. 앞에서 아주 그 소중한 사례들 잘 들었고요. 너무 현장에서 고생 많았던 부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두 분 박사님께서도 우리 그 발제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 상황을 너무 그 핵심을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극화 해소 지금 현재 위원회도 그동안에 이 해왔던 어떤 발자취를 보면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이게 기반이 돼서 이후에 계속 어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 4, 5분밖에 시간이 안 되고 또 앞에서 많이 이제 자료집을 봤더니 너무들 이제 자세히 잘 해주셨고 그래서 그냥 저는 평상시의 생각을 너무 이제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좀 하려고 그냥 한두 장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를 이런 연구라든지 또 어떤 사례라든지 또 우리나라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있고 또 연구도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양극화의 각 이제 지표별로 약간의 이제 그런 등락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10년, 20년 전의 거랑 비교했을 때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지금의 그런 문제의식과 지금의 어떤 우리의 현실은 저는 거의 똑같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문제제기, 개선 방안은 또 다들 현장이나 연구자들한테 다 공유가 됐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게 개선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빈부격차 다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에서 특히 뭐 OECD에서 독보적이고 통계가 나오는 나라에서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이제 정책을 계속 이제 펴고 있죠. 엄청난 예산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지만 그게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는 이 현재 이 어떤 위기라는 것은 그 연구자들도 말씀하셨듯이 1, 2년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들 다들 말씀을 하세요. 20년, 30년을 두고서 엄청난 그 지속적이고 줄기찬 노력을 해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어떤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사실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산호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또 우리 노사 쪽이나 고용 쪽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개별적으로 노력을 다 하는 거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은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은 이제 문상현 위원장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오늘 만약에 뭐 다른 부처에서도 누가 오셨다면은 좀 그래도 좀 한마디 좀 이제 전체가 나서서 이거는 뭐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은 건데 저는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지금 현 상황.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두서없이 막 썼는데 10년, 20년의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 관련된 모든 주체들, 각 부처, 그 다음에 경산호위가 중심이 된 이제 노사 주체들이 진짜 한 1년, 2년, 1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 3년 준비해서 10년, 20년을 추진을 계속 해 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것도 벌써 10몇 년 전에 그 노동연구원 중심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다 이제 뭐 실행이 안 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이제 답답해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다들 하면서도 이게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의 어떤 이런 추진 체계로는 안 되지 않나. 우리가 늘 그 노사관계든 인사에서든 항상 그 문제 해결 방안에서 어떤 대안이 실패를 했을 때는 처음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저는 좀 그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좀 문제 제기해서 뭔가 좀 단계적으로 이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좀 나눠서 그것을 전체 마스터 플랜으로 좀 제시를 하고 여기 이제 뭐 예시는 제가 들었지만 여기 이제 이미 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런 주제들을 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사노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단순한 이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 조직들이 경사노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의결기구 아니잖아요. 그걸 거의 이제 의결기구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요원해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입니다. 먼저 이제 토론하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양극화, 특히 이제 중소기업 연구를 하다 보면 격차나 양극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 논의의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 그게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좀 절반의 성공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경사노위 쪽에서 그 장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 쪽에 대해서 여기 이제 좀 오셨지만 한국노총이나 경총이나 어찌 보면 이제 노사관계의 어찌 보면 맏형의 역할을 하는 곳들인데, 그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이제 맏형을 하는 중소기업 중앙회나 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나 자동차연합회 이제 이렇게 단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공유하고 일부 이제 좀 같이 좀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하고, 1년 되면서 이제 다른 분야인데 여기 계시지만 어수봉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린 게 이제 어느 정도 리더십으로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으로 했으면 내년에는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그 기대감과 좀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짧게 토론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토론문은 적어왔는데 다 읽지는 않고 3페이지인데 짧게 이제 가볍게 읽겠습니다. 제 토론문은 14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못생긴지 아니까 그냥 밑에 책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금, 투자, 생산성, 이제 기업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요. 특히 아까 앞에서도 이제 성재인 박사님이나 이덕재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생산성 격차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합니다. OECD에서도 생산성 격차가 결국 OECD 대비 평균 대비 조금 낮다. 평균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0.9% 정도의 경제 성장을 상회하는 예상된다. 이런 것도 있고, 생산성 격차가 결국 강한 임금 불평등으로 귀결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R&D라든지 혁신 노력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격차는 오히려 임금이나 생산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좀 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김동욱 본부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19가 중소기업 고용 환경에 미친 영향은 사실 좀 매우 크다. 지금 10월 달께 오늘 나왔지만 9월 못지않게 그렇다. 물론 3, 4월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아까는 좀 계속 정책적으로 살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게 이제 있고, 두 번째 페이지로 가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자영업자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550만 명 되는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 그렇다면 이제 자영업자의 수준이 조금 전년 동월 대비나 전년 대비는 조금 아쉽고 안 좋아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통계가 이게 중소기업 경영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제 중소제조 가동률, 공장 가동률이라고도 하는데 중소제조의 가동률을 발표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70%대다. 그래서 야, 공장 가동이 중소제조의 70%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건데 코로나19 이후에 60%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물론 이제 6월부터 9월 사이에 다소 조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작년 12월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동률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이 있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은행권만 가지고 봤는데 작년 연말에는 717억, 근데 9월에는 790억, 73조 정도, 약 10% 정도 빚이 들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법원 통계일보를 봐서 파산을 봤더니 개인 파산, 법인 파산 접수인데 여러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파산을 하면 신문 매체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건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인데 그 수치가 전년 대비 약 한 10% 정도 늘었다.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 있어서 그냥 통계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코로나19라든지 위원장님께서 이제 많이 강조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게 하면 사실은 대기업이 먼저 그 폭탄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환경이 가장 안 좋은 생태계에서 가장 밑에 단에 있는 약간 뭐 3차, 4차 랜더부터 해서 그런 쪽에서 먼저 맞고 그 위에 맞고 그 위에 맞고 하니까 오히려 격차라든지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솔재즈나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상생 사례가 그만큼 더 빛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영환경 악화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이제 많이 심화시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혁신 역량에 비교해서 생산성이 증가했을 때 결국에는 급여지불 요령부터 다양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꼭 고려할 부분은 고용을 줄이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생산성을 키우려면 분자인 부가가치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분자인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것도 쉽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 절대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형태로 생산성 향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로 일어나야겠다. 그리고 아까 하고 이제 여기 정문주 본부장님께서 많이 강조하시는데 생산성 향상이 있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의 성과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그 성과를 공유하고 결국에는 다시 생산성 향상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동인을 만들어주고 다시 거기에서 생산성 향상이 된다면 나름대로 공유하고 이익을 만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가 병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비대면은 또 여러분들도 많이 드셨겠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 보면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주요 이제 경제기구에서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조언하는 게 오히려 ICT 기본 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ICT 기본 과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MOOC라고 하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이런 공개 강좌라든지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 좀 드리고 싶고요. 벌써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 많이 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말씀드리 마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 창출 위해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노사정 대화 노력을 확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좀 감사드린다고 했던 게 그 노력이 그래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노사정이 함께해서 뭔가 좀 과실을 좀 얻어서 기업 현장에게 조금 더 즐거운 부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하는 게 좋은 건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정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일단은 저희 이게 뭐
이번 정부의 아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양극화 해소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경산의회 전문가분들, 그 다음에 노사 이렇게 모여서 고민을 하자고 해서 뭐 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배울 점들, 저희가 정부에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무조 본자님이 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뼈아픈 게 이제 공동복지기금 얘기예요. 근데 산업형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뭐 정부 차원에서 이게 축소가 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 제가 확인해서 정부부장님한테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경총의 김동욱 부부장님 말씀하셨던 이번 정부의 유연성은 아예 금기어다라고 하는데 금기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의 격차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 특히 이제 코로나 부분들이 터지면서 안정성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뭐 임금 체계의 개편이라든지 직무급 중심이라든지 직무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라든지 혁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박은철 소장님 말씀처럼 이 양극화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얽혀 있는 문제라서 그것을 한 정부 내에서 이렇게 모든 부처가 참여하지 않는 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노사정이 갖고 차근차근 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준비된 토론문이 있습니다. 근데 감춰졌죠. 토론문 안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해서 우리 송 박사님 진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 30년간의 이제 기업 규모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1차 대기업하고 공공부문과 2차 중소기업하고 비정규직 간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문제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청년 실업 문제도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 문제도 같이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경에 일터혁신 CEO 간담회를 했었는데 한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제조업 차원에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온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이제 기술 변화라든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부분들, 서비스 부분들이 이제 독점 체계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양극화 부분들이 더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K자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줄여나갈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송 박사님 말씀처럼 양극화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기업 간의 불공정이라든지 생산성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있고 또한 이제 제도적인 측면과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별 노조 관행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경력 부분들 격차도 송재명 박사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단순 경력에 관한 부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도 규모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 규모와 그 다음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기업 임금 격차라든지 양극화 부분들이 더
뭐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업 규모별, 경력별 뭐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양극화 부분들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워낙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들은 일단 생산물 시장 안에서는 이제 그 공정거래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부분들을 어떻게 상생력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확산시킬 거냐. 또 한 가지는 우리 노민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의 생산성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로 좀 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정부 안에서도 대책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부 관련해서는 생산성 향상 관련해서 지금 뭐 스마트 공장 뭐 22년까지 3만 개소 계속 확대하면서 그 과정에 사람이 배제되고 하는 부분들을 있어서 일터혁신하고 어떻게 결합하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격차 부분들이 이렇게 확대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제 치유할 수 있는가. 물론 생산물 시장 내에서의 치유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들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회 안전망들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코로나 시기, 특히 코로나 시기에 고용의 안정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나가겠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든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든지 국민배움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복지 부분들, 복지 격차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아까 이제 정문주 부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공동복지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복지 격차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김동욱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임금 체계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공정임금입니다. 뭐 연공제 폐지하자 전혀 아니고요. 공정임금들을 어떻게 시장 내에서 확보를 할 거냐. 그 어제 매동에 보니까 뭐 이렇게 전태일 여사 부분들을 기념하면서 토론회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임금체계 문제가 있다. 옆에 분명히 나랑 일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데 3배, 4배를 하는 부분들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점점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임금체계 부분들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노사가 어느 임금이 공정한지 고민하면서 중앙 단위에서 논의하고 기업 단위에서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좀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임금의 인프라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임금 부분들을 바꾸려고 노사 고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 양극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물 시장의 불공정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과 노동 시장의 치유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노사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사관계 속에서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나갈 거냐. 연대와 양보의 교섭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노사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지금 산별노조 그다음에 초기업 단위 교섭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런 목표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여기 이제 중앙 단위의 노사 그다음에 산별노조도 같이 고민하면서 적어도 이제 하청노조, 하청근로자, 비정규직들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면서 교섭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구절절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꼭 이런 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시면, 혹은 뭐 지금 발표자나 토론자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1년 동안 예, 자기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준규 상무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여기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거 배웠고요. 특히 노사정 학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토론과 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발전 가능성이 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게 많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 업계 자체적으로 노사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이제 노사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은 양극화는 오히려 좀 악화된 느낌이고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지만 아까 좁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고용이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고용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고요. 그 전에 몇 년간 우리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고용이 줄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19까지 맞으니까 더 급락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정도로 지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제조업에는 뭐냐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경쟁력은 결국은 이 임금하고 유연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임금이 대기업은 높고 중소기업은 또 낮고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 문제가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공정한 쪽으로 해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유연성만큼은 저는 우리 위원회가 다음에는 이걸 다음 1년에 또 한다면 좀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여기 경총에 계신 분 오셨던 김동욱 본부장님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자동차는 유연성이 굉장히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노사가 지금 노사 인단열 협상이 르노 삼성도 1년 내내 끌고 있어서 아직 안 끝났고요. 노조가 이미 파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분 파업을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내리 끌면서 되는데 이 대기업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1차 부품업체가 그 밑에 한 350개가 있고 1차 부품업체 밑에는 1000개 정도의 부품 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마음 들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더 투자가 중단되면서 출사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용이 그냥 철벽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연성 관련해서는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다른 나라들 보면 파견자가 이미 허용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체근로, 파업대 대체근로도 허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함부로 파업을 하지 못합니다. 50%만 그 찬성표 주면 파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저기 독일도 3분의 2고요. 굉장히 그 파업은 아주 극단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그 불합리한 제도가 거의 뭐 30-40년 동안 계속돼 있습니다. 오히려 강화되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이제 노동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노동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유연성을 더 하고 그래야 임금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씨앗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음에는 이 노사관계, 민감한 부분 이런 것도 좀 다뤄서 이제 발전적인 우리가 고용을 가지고 냈으면 합니다. 네. 네, 좋은 코멘트. 혹시 한 분만 더. 예, 바로 옆에.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총 경기상담소 소장 손민숙입니다. 방금 사측에서 이렇게 대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노총 차원에서 대변을 하는데 그 전에 저는 우리 경제사회실천위원회에 양극화 해소위원으로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참 너무 멋있었어요. SK 이노베이션, 한솔재지. 여기에서 이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뭘까요?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동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용철 한국 어디죠? 노동연구사회소 소장님이 직무대행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언적인 굵직굵직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1년을 더 연장을 한다 하면 정말 멋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방금 생각을 해서 이 토론을 쭉 들으면서요, 그 SK 이노베이션이나 그 다음에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 좋은 생각을 우리가 21세기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계몽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경총이라서 유연화를 해야 돼, 노축이라서 해고 못해, 이러한 서로 극과 극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 21세기에 맞는 그러한 계몽운동을 하면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노사의 플로어에 균형 잡힌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네, 저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할 때 충분히 더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장시간, 굉장히 장시간이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또 마스크를 또 장시간 쓰고 토론도 해주시고 발표도 해주시고 또 플로어에서 특히 오늘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신 외부에서 전문가 또 노사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전부 다 저희가 잘 경청해서 2000년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작동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우리 위원회가 그래도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대부분 위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